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지연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18%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1.32% 올랐습니다. 한편 S&P 500 지수는 0.65% 뛴 1744.50으로 거래를 마치며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중국 성장률 호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지연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해 최근 5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범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7% 상승해 지난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또 지수는 7일 연속으로 올라 올 들어 가장 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 증시가 전일보다 0.7% 상승했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6%, 1.1% 올랐습니다. 구글의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000를 돌파해 미국 기업 중 4번째로 주가 $1,00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이날 18일 미국 증시에서 구글은 전날보다 13.8% 오른 $1,011 4센트에 마감해 사상 처음 $1,000 선을 넘어섰습니다. 상승 원인은 광고 수입 증가로 인해 3분기 실적이 월가의 예상을 훨씬 웃돈 덕분입니다. 구글의 현재 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36% 상승한 것으로 2004년 기업 공개 당시 공모가가 $85였던 것과 비교하면 1000% 넘게 올랐습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올 3분기 흑자 전환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3분기 순이익이 $9억 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3분기 10억 2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같은 기간 주당 순이익은 50센트로 40센트를 기록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치도 웃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편 GE의 올 3분기 이익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으나 금융부문 부진으로 매출은 시장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GE는 18일 지난 3분기 중 순이익이 31억 9천만 달러, 주당 31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357억 3천만 달러였고 시장 예상 전망치인 359억 6천만 달러에도 못 미쳤습니다. 당초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인해 내년 3월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셧다운 사태로 발표가 연기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여야의 예산 전쟁이 일단락됐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위기가 재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연준의 선택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2년간 공직 진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탈리아 법원은 19일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최종심에서 2년간 공직 활동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지난 8월 세금 포탈과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베를루스코니는 상원 의원직도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상원은 다음 달 중 전체 회의를 열고 베를루스코니의 상원 의원직 박탈에 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상원 선거위원회는 그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굿모닝 대박 예감 10월 21일 월요일 아침 출발합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2년여 만에 종가 기준 2050을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사상 최장기록이죠. 36거래일째 이어졌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에 따라 차익형 매물에 대한 경계감도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도 차익 매물의 상승폭은 제한됐지만 그래도 3대 지수 모두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을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3년 만에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금요일장에서 유럽 주요국 증시도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월요일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지 알아보고요. 한 주간에 예정된 경제 일정들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블룸버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연준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내년 1분기 3월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됐었던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3대 지수 모두가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요. 유럽 증시 마감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하고 유럽 증시 지난주 금요일 날 모두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특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명암이 크게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지난 주말 금요일 증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5,399포인트, 0.18%가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32%가 오른 3,914포인트, S&P 500 지수는 0.65%가 오른 174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여타 지수보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역시 구글의 실적이 이 지수를 견인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구글이 실적이 매우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주가는 1,011달러 41센트 13.8%나 올랐고요. 그렇지만 기업의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은 주가가 매우 크게 떨어지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AMD 주가의 흐름도 실적 부진으로 발표가 되면서 13.7%나 하락하는 등 실적에 따른 명암이 크게 나타난 지난주 금요일 주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UBS가 아마존의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한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아마존의 주가도 5.8%나 오르는 등 투자 의견에 따른 내용에 따라 주가가 좀 반영하는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현재 노동부나 상무부의 경제지표 발표가 딜레이 되면서 시장의 중심축은 역시 기업 실적과 향후 기업의 경기 전망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0.6%, 0.7% 이 정도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프랑스 깍그 지수는 1.1% 오르면서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MIB 지수,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 포르투갈의 PS20 지수 모두 상승세가 유지됐다는 점, 유럽 증시의 고른 상승세도 지난 금요일 특징의 하나였습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 유럽 증시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실적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점도 이제 내년 3월로 미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 3월, 내년 1분기로 전망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주요 시장 관계자와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블룸버그가 주요 시장 전문가와 이코노미스트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내년 3월 정도, 1분기 정도의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게 된다면 이 시기가 적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3월 FOMC 회의는 3월 18일과 19일 날 이제 잡혀 있고요. 전문가들은 현재 매월 양적 완화 자산 매입 규모인 850억 달러가 150억 달러 정도가 떨어진 매월 70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정치권이 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16일간이나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4분기 GDP와 추가적으로 4분기에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를 연준이 충분히 보고 이에 대한 경제 지표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이런 시점이 내년 3월이 적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발표가 예정됐던 9월 노동부의 실업률과 상무부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내용들이 현재 대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옐런 현재의 지명자가 내년 2월부터 전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옐런 부의장이 현재 의장으로 취임하는 2월 1일 이후에 FOMC 회의에서의 정책 방향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몰린다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 정부 셧다운으로 경제 성장률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12월 그리고 내년 1월에 또 한 번 부채 한도 증액 그리고 예산안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시작이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내년 3월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내년 3월로 전망이 된다면 결국에는 연방정부의 테이퍼링은 자넷 옐런 의장, 차기 의장이 모두 전권을 쥐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버네키 의장이 기존의 5월 FOMC 회의 때 얘기했던 이 일정하고는 이제 많이 틀려지는, 달라지는 이런 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잠정 예산은 1월 7일까지 임시적으로 연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 상향도 2월 7일까지 일시적으로 현재 딜레이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봉합이 된다고 한다면 3월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시점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중지를 모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10월 29일과 30일 날 FOMC 미팅이 있고요. 올해 이제 마지막 회의가 12월 17일과 18일 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내년 1월 28일과 29일, 그렇지만 1월 말에 버네키 의장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1월 FOMC 회의에서 어떠한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교체가 된 2월 이후에 첫 FOMC 회의가 3월 18일과 19일 있기 때문에 또한 이 3월이 공식적으로 연준이 기자회견을 갖는 이런 모양새도 현재 남아 있어서 3월에 추가적으로 옐런 의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를 기울일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양적 완화 축소보다 이를 늘릴 수 있는 개연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 현재의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더 봐서 축소보다도 늘릴 수 있는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일부 소수의 의견도 같이 현재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도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7.6%에서 7.8% 정도 나왔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7.8% 성적표를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4분기에도 성적표가 좋을 것이냐인데요. 벌써부터 4분기는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4분기도 성적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비교해서도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3분기는 뭐 예상대로 그 수치를 그대로 중국 정부에서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 정도 수치를 잘 맞추는 이런 수치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도 7.5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중국 정부가 예상을 했는데요. 3분기 7.8도 거의 맞아떨어지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2분기 때 7.5보다 현재 3분기 성장률은 조금 올라왔지만 UBS나 JP모건,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는 노무라 증권이 4분기에 다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외부적 시각이 현재 중국 내부적 시각과 일부 충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이제 3분기 GDP와 발표가 됐던 9월의 산업 생산은 10.2% 증가를 했고요. 소매 판매도 13.3%. 수치로 보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현재 수치는 나오고 있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현재 미달됐다는 점이 다소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무라는 4분기 때 그 경제 성장률을 7.5로 현재 제시를 하고 있어서 올해 목표 성장률, 정부의 목표 성장률 7.5는 무난하게 현재 맞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노무라 증권이 내년도에 7% 밑으로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더 짙게 나타났다는 점, 이런 점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런 점을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공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임금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경고를 했는데요. 내년 봄부터는 올려야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내년 이제 4월 1일부터 네. 소비세 인상이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그 노조들의 임금 협상, 이런 그 춘투도 같이 현재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임금 인상을 현재로서는 조금 그 기업들이 신경을 좀 써달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일본의 경제재정상인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상이 아사히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춘투 이전에 기업들이 현재의 임금을 조금은 좀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좀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게이달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전경련과 같은 이런 그 기업 단체인데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회원사들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하겠다라고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재 내년 4월 1일부로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엔저 기조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 이런 점을 종업원의 복지와 임금 인상을 현재 독려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아베 총리가 가져가는 소비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식견을 조금은 상쇄하고자 한 일본 정부의 현재의 노력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 예정되어 있는 경제 일정들 미리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일정 확인을 해보기 전에 지난주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 주간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결국 코스피가 2년 만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죠. 종가 기준으로 2,050을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도 최장 기록이죠. 36거래일째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난주 이제 보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절벽, 네.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해소로 인해 가지고 좀 강세로 마감을 했죠. 그래가지고 종합주가 지수가 2,050포인트대 이상에서 마감했다는 부분들, 2012년도 3월 14일 이후로 2,05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한 건 어찌됐든 한 2년,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만에 마감했는데,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재정절벽 이슈 해소에 대한 기대감, 또 본격적인 실적 장세를 연출하면서 종목별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면서 좀 강세가 마감됐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소비 회복 기대감 관련된 주들이 좀 강세를 좀 마감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증시가 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금융주들이 신고가를 연출하면서 한 주를 마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게 이번 주에 발표 예정될 경제 지표들일 텐데요. 어떤 것들 예정된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미뤄졌던 경제 지표들도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이 돼 있죠. 네, 일단 이번 주 경제 지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미뤄진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를 앞두고 있고,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진입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날은 미국 9월 기준주택 판매지수, 그리고 기업은 맥도날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9월 실업률, 그리고 미국 9월 비농업 고용자 자수 동향이 발표를 앞두고 있고, 기업 실적으로는 듀퐁하고 기타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0월 23일에는 이제 미국 주간 NBA 모기지 신청자 수 동향하고, 기업은 보잉, 캐터필라, AT&T 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24일에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미국 9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기업은 다우케미컬하고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진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0월 25일에는 미국 9월 내구재 주문 증가율하고 미국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등이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서 국내 증시 이번 주 전략도 세워볼게요. 일단은 미국의 주택 경기가 지난주 좀 안 좋은 얘기는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 9월 기준 주택 판매 건수가 얼마나 좋게 나온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10월 초에 10월 2일인가 3일에 나왔어야 될 실업률 동향이 미뤄졌던 부분들이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의 9월 실업률하고 미국 9월 비농업 고용자 수 동향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듀퐁의 실적 발표를 좀 보자. 화학주들이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주간 NBA 모기지 신청자 수하고 실적 발표로는 보잉, 캐터필라, AT&T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때 이제 캐터필라의 실적 발표를 좀 보시자. 왜냐하면 주택 경기 회복하고 좀 연관성이 좀 깊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9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경제 지표보다는 기업이 이제 다우케미컬, 마이크로소프트, 진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다우케미컬은 이제 화학 쪽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IT 쪽인데 요즘에 큰 영향 미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진가의 실적 발표, 진가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은 또 이제 SNS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종목군의 실적이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9월 내구재 주문 증가율, 미국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외국인들이 이끌고 있는 가운데 계속 상승 추세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지금 개인들이 사야 할 것인지 추세에 따라서 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인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이번 주 시장은 여전히 조금 지난주 좀 다소 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우리나라 증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혼조세 혹은 약간 쉬어갈 가능성도 있지만서도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미국의 경제지표 동향의 결과치에 따라서 또다시 상승의 탄력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특히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 좀 관심 있게 보시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증시가 코스피 위주로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위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실적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연일 몇 달 동안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점 돌파 이후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이 자리가 눌릴 수 있다.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리하게 하방을 생각하시는 것은 좀 투자에 좋지 못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를 계속 매수를 잡아주고 있는데 이러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러면서 시장의 발목을 좀 잡는 것 중에 하나가 기관의 매도 공세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좀 완화가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시장이 여기서 조금만 더 치고 올라간다라면 기관의 매도세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좀 착안을 하시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062포인트 정도, 2065포인트 정도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자.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확인된다라면은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는데 2150포인트 때까지는 그냥 쉼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착안하셔야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2065포인트 돌파 여부가 향후 100포인트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결정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좋지 못하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계속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반등 강도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고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실적 관련주 이런 기대주들이 얼마나 상승 탄력도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코스닥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어쨌든 반등이 나온다면 중소형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고 중소형주들의 일단은 저점에서의 반등 강도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한 주를 잘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앞으로 상승에 대한 무게를 좀 싣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수대 이번 주에 2065 돌파하게 된다면 2150까지도 한꺼번에 갈 수 있겠다. 기관도 함께 매수로 동참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종목은 실적 중심으로 관심을 돌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대박의 백문의 이상우입니다.
한창 네이버가 잘 나가고 있죠. 그만큼 신고가 행진을 우리 프로그램과 더불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왜 네이버는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한편으로는 다음은 왜 아직까지 그 자리 그대로일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점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다음과 네이버의 주가상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매출처는 바로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이트 검색 광고를 통한 수입원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100이면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검색 광고, 그리고 많은 방문자 수를 통해서 광고에 대해서 수입원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사이트 파워링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은 다 수익원으로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한번 어느 정도 거기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내야겠죠. 그리고 연간 검색어도 한 달에 77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다음보다는 네이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더욱더 선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누적 조회사 수에서 좀 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매출 구조로 봤을 때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검색 광고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성 광고는 매출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고정되어 있는 자산에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상승 기조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신규 모멘텀, 새로운 신산업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거기 기본적인 그런 광고 모듈 속에서 플러스 알파가 바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인의 효과 자체가 전 세계화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부진하게 보일 뿐더러 하지만 해외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의 원동력은 포털 사이트 자체의 어느 정도의 수익원이 아니라 지금은 추가적인 라인의 극대화 자체가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점. 하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어느 정도 10만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하방에서의 지지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봉상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계속적인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노리다가 21선 자체가 지금은 상당한 지지 구간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두 번의 지지를, 두 번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억지로 올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하단에서 거래량조차 상당히 줄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저항 구간은 그대로 형성이 되면서 지금 주가상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다음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했을까요? 바로 신규 사업의 부진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마이피플에 대한 부진함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만큼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지금 게임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인기를 못 얻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지지 기반 자체가 지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적인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마케팅비라든지 아니면 투자 비용이 꾸준히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구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그런 신규 사업이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주가는 꾸준히 저항 구간에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 마이피플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사라진 그런 모습이고요. 하지만 지금 하단 자체는 좀 더 지지가 되는 국면까지 내려왔다는 부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 다음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항상 하단 지지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만큼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맥점으로 보는 85,000원짜리,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9만원짜리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요, 하단에서의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이 두 번 정도 쌍바닥 패턴으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하단에서의 거래량이 바뀌면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 세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기에서 1차적인 이익 실현이 나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87,900원짜리가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 아니라 상단에 있던 이 9만원짜리가 한 번에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깨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에 85,000원짜리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다가 85,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85,000원짜리는 가장 중요한 맥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85,000원에 지지가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무조건 지금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이피플, 그리고 지금 게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더 게임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3분기 실적은 미진하겠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바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3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의 숨은 의미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지금 바로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미국 공화당의 최고 선거 전략가로 꼽히는 칼 로브가 미국 여야가 셧다운을 끝내고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덫에 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실제로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서 공화당의 지지율은 24%로 2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칼 로브 선거 전략가의 눈으로 본다면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덫에 걸린 상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은 그 칼 로브라는 사람이 그 전에 미리 공화당에 이제 언지를 줬어야 되죠. 옛날에 부시 대통령 때 그 책사였는데. 좀 아쉬웠던 겁니다.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내년 선거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여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아마도 칼 로브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을 상당히 부각시켜서 사실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셧다운은 별도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협상의 여지를 놓쳐버리는 상황이 됐고 그것이 이제 민심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론적으로 공화당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됐다. 그것이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도 그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머리를 잘 썼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의회의 갈등은 대통령이 중간에 나서서 하는 것이 정석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발을 빼버리고 상원 의원들끼리의 어떤 원내대표들이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다음번에도 역시 오바마 대통령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실제로 그 미국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맥코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협상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을 했죠. 인정을 했고 다음번에는 셧다운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함정에 공화당이 빠졌고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과처럼 셧다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처음에 이 협상에서는 상당히 좀 시간을 끌었지만 다음번에는 아마 쉽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느냐. 그것은 이제 칼로브는 지적을 하면서 공화당의 어떤 협상의 실패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알고 있으면 좀 일찍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을 제대로 세우면서 결국 어부지리의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2라운드 출발합니다. Round 2. Ready, go! 미국 연준이 내년 1분기에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수 있다고 CNBC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테이퍼링 시작 시점이 올해 12월도 조금 무리가 되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 1분기 정도 3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네. 꼭 3월이라는 얘기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자넷 옐런이 임기를 시작하고서 이제 2달 됐는데 갑자기 정책을 확 바꾸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특히 자넷 옐런의 어떤 주요 안으로 봤을 때는 완전 고용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을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로 본다 그러면은 임기를 시작하고서 뭐 한 2달 사이에 바로 진행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은 내년 3월 이후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있고요. 실제로 실업률이 7.3%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실업률이 제가 볼 때는 약간 가짜의 소지가 있지만 이 7.3%에서 구직 포기자들이 어느 정도 돌아오면서 7.3%를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 의원들의 변화가 이제 곧 이루어집니다. 연준이 12명 의원인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현재로서는 비둘기파, 그러니까 양적 완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 중에서 몇 명이 교체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강력한 사람이 2명이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피셔하고 플러스라는 사람이 들어오죠. 이 사람은 이제 매파, 양적 완화 축소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넷 옐런이 잘 아우르지 못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내년 3월 이후에는 아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어떤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3월이나 6월 그 사이에서 아마 양적 완화 축소로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제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되면은 서서히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특히 자넷 옐런이 아무리 연준 의장이라도 의원들 투표에서 매파가 우세해버리면은 의장으로서 할 게 없습니다. 방망이만 두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계산해 본다면 내년 3월 이후에 양적 완화 축소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섭 이사님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내년 3월 이후부터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이제 자넷 옐런 차기 연준 의장의 손에 테이퍼링이 모두 전권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3라운드 시작합니다. Round 3. Ready, go!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불확실성 속에 한국이 새로운 안전투자처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은 여전한 가운데서도 계속 한국에 대한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새로운 안전한 투자처다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2050까지 종가 기준으로 돌파한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 그냥 귀등으로 흘려보내기도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냥 흘려 듣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36골의 1 순매수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최고 기록이죠. 네. 근데 규모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 그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의 안전 투자처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의 그 환율, 달러 원에 대해서 $1에 대한 환율을 1,000원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1,000원이면 지금부터 60원 정도가 더 내려가야 됩니다. 한 7.5%? 7% 정도 되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그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어떤 산업에 대해서 그 투자가 굉장히 과도해지게 됩니다. 경쟁이 붙어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잘 조절이 됐다는 거죠. IMF 이후로. 그래서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에 있어서 상당한 우위를 좀 점하게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환에 대한 부분에서 외환 보유가 상당히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 외환 충격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그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일단 세계의 이목이 좀 집중되는 것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안전 투자로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모건 스탠리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나라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나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아직도 여전히 어렵다라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거기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아마도 상당한 상승 여력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은가. 결국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 지금 주가 끌어올리면서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죠. 이 환매를 하시는 분이나 개인들 물량 버리시는 분들이 자각을 빨리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격에 팔고 높은 가격에 따라가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시적으로 조정이 혹시 들어온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갭상승의 의미로 해서 한 2,000 정도까지 한번 눌러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매수세로 봤을 때는 그것이 또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조정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추세 상승에 대한 분위기 여전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진단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모든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